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여기가 지금 어디죠? 종각에 우리 예. 카페에 지금 와 있는데요. 정말 5층입니다. 네, 너무 한가로워서 좋은데요. 우리 이승환 교수님 하면은 지금 중앙대 교수로 지금 계시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지금 얘기까지 제가 듣기로는 지금 어머니 역할이 좀 상당히 컸다고 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어머님께서 그때 당시에 경성여자사범대학교를 사범학교. 사범학교죠. 그때 나오면 학교 선생님을 할 수 있었지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에도 재직을 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겠지만 우리 이승환 교수님이 학창 시절이 평범치 않았잖아요. 문제였습니다. 사범치.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거죠. 평범했으니까. 교수님이 이렇게 힘들게 하고 또 가출했을 때 또 더군다나 유서까지 또 쓰고 나오셔갖고 그 어머니께서 그 유서를 이렇게 보고 그랬을 때 말씀하셨던 게 그 내가 처음 가출했을 때 겉봉투에 유서라고 쓴 편지를 경대에 올려놓고 나가지 않았느냐. 그 편지를 이렇게 보니까 명문이더라. 그래서 내가 아직도 잘 간직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는 서랍을 예대했죠. 아니죠.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를 권하셔서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가셨다고 들었어요. 예. 제가 잘 알고 있는 건가요? 누구나 잘 소상이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인생 행로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갈림길에 서게 되었을 때 어머니가 참으로 현명하게 잘 판단해 주셨죠. 제가 이제 지방에 있는 그 사범대학 국어교육학과에 응시했다가 제가 이제 금정고 출신이에요. 고등학교도 두 살밖에 못 다니고 퇴학당하고 상당히 집안에 골칫거리였는데 그날 금정고시 준비해서 합격을 하여 응시를 했는데 그냥 독서실에 웅크리고 앉아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험장에 가가지고 당황하면 막 제대로 못하고 해서 첫 번째 응시에서 떨어졌고요. 또 서울 내에 있는 우리 국어교육학과에 시험 천도 떨어졌어요. 삼수생이 되었습니다. 삼수생으로서 이제 또 이번에도 또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막 그렇게 난감해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이 녀석 어딘가에 학교를 가긴 가야 될 텐데 그 중학교 졸업 그 학력 가지고 어떻게 이 사회에 살아갈 수 있을까 하면서 고심을 하셨는데 이제 서점에 가셔가지고 입시 관련 아까 말씀하셨던 진학 대학 입시 그 책을 갖다 이렇게 해서 연구를 하신 것이죠. 얘가 도대체 뭐에 소식이 있을까? 그래도 다소나마 좀 글재주가 있구나. 그걸 이제 제가 가출하면서 써놓은 그 편지 글을 보니까 얘가 문학의 소질이 있구나. 앞으로 글었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중앙대학교에 문예창작학과라는 데가 있구나. 글만 열심히 써도 학교를 다닐 수가 있는 그런 곳이 있으니 한번 거기 지원해보는데 어떻겠냐? 저는 이제 이런 문인들 책을 보면은 서라벌예술대학으로 되어 있어서 아직도 서라벌예술대학이 있구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머니께서는 서라벌예술대학은 없어졌고 중앙대학이 인수해가지고 중앙대학 예술생산과가 있단다. 거기 한번 시험을 쳐보는데 어떻겠니? 저는 근데 다행히도 그때는 예비고사의 시대였어요. 예비고사하고 본고사가 있는데 본고사에 국어, 영어 그리고 실기 이렇게 백일장 같은 게 있어서 저는 쉽게 수학은 아주 맞지만 교수님 혹시 수학 아까 지금 빵점이라고 미리 고백하셨는데 왜 문학하는 사람들이 저도 진짜 수학 너무 싫어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수학처럼 정확한 게 없대요. 그냥 공식대로 풀면 된다는데 왜 이렇게 수학을 또 과학, 수학 이런 걸 못할까요? 그거는 자네가 조금 그럴까요? 답이 그것은 명확하게 답이 나오잖아요. 문학은 답이 잘 안 나오죠. 특히 시는 사람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읽는 시간에 따라서 다 달리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시는 얼마든지 눕는 사람이 코끼리 만지듯이 해석이 다양한 시대에 따라서
30년대의 시를 2020년대 읽어서 얼마든지 달리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시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을 못하겠어요. 저도 수학 정말 찍었다고 맞았는데 찍었어요. 그래서 잘 올라가고 너무 맞습니다. 오드 순다승에 이렇게 그냥 1번만 쫙 어떤 해 1번만 쫙 어떤 해 3번만 쫙 하고 찍어냈어요. 또 우리 이승환 교수님이 제가 알기로는 카톨릭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구상 선생님은 유명하시잖아요. 예. 구상 선생님도 카톨릭에 맞습니다. 계시는데, 예, 또 카톨릭에는 그 대부라는 게 있어요. 세례 받을 때. 근데 우리 이승환 교수님께서 구상 선생님을 대부로 모셨다고. 맞습니다. 예, 예. 참 대단한 영광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예. 어떻게 우리 구상 선생님하고 또 이렇게 인연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제 그 대학 시절에 이제 배워온 그 은사님들이 여러 계신데, 네. 그 신문학사는 함동선 교수님께 배웠고요. 네네. 또 시로는 김은자 교수님께 배웠습니다. 근데 시창작은 미당 서은주 선생님하고 구상 선생님으로부터 배웠죠. 네. 그런데 미당 선생님하고 구상 선생님의 스타일이 참 다르신데, 구상 선생님도 역시 아주 호되게 꾸지람을 하시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학부 시절에 제가 뭐 두 분 선생님께 시 잘 쓴다고 칭찬도 못 받고 그냥 늘 이렇게 꾸지람을 넣고 뭐 때로는 우화강강하고 분기탱천하고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병역을 목표하고 대학원 시절에 제가 집안에 이제 큰 우환이 생겨가지고요. 그래서 막 인생을 갈 길을 못 잡고, 특히 불면증이 너무 심해서 그냥 뭐 산악을 그냥 거의 밤새고 하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어떤 큰 어떤 뭐라고 그래 질문이라고 그럴까, 내가 왜 살아야만 하는지, 차라리 이렇게 죽음 이후의 세계는 편안할 텐데 이런 목표를 지고 살아가야만 하나 하면서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6개월 동안 교리 공부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마침내 이제 영세를 받을 그 시점에 부장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죠. 여의도로. 그랬더니만 최근에 교통사고를 좀 당하셔가지고 바깥 출입 안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다 부장 선생님을 대군님으로 모시는 게 불가능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좀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했더니만, 그래도 내가 그날 날짜가 며칠이냐 몇 시냐 물어보셔서 제가 아무 날입니다. 그러면 내가 웬만하면 가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택시 타고 오셨어요. 정말 들어서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죠. 이렇게 댁에서 완전히 요양하고 계시던 그 몸으로. 근데 나사렛 예수라는 그 일종의 예수 전기책을 본인이 직접 쓰신 거예요. 네. 예수님의 전기를 갖다가 쓰신 그 책자하고 준주성범이라는 그 15세기 때 뭐 일종의 가톨릭 교리서라고 해야 될지 신자로서 지켜야 될 예수님을 어떻게 본받아야 한다는 그런 또 일종의 뭐 성경에 대한 참고서라고 할 만한 그 두 권 책을 선물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뭐 신앙심이 흔들릴 때마다 내가 이렇게 큰 가르침을 주셨는데, 또 하와이에 계실 때나 일본에 가 계실 때 제가 이제 뭐 인생의 주로 하소연 하는 거예요. 너무 괴롭습니다. 잘 계셨습니다. 왜냐면 대부님이니까 하느님 대신으로 들어주셔야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막 요즘 저 슬픈 만납니다. 뭐 벌써 뭐 몇 년째 안 나오고 있습니다. 프란체스 아닙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막 그런 편지 쓰면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저한테 예수와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자의 고통을 감내해야만 한다.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문학을 하는 이유도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정말 저한테 많이 복음이었죠. 네, 구상 선생님 그때 그 말씀해 주시는 그 느낌이 저는 뵙진 않았지만 정말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교수님 하면은 그 처시집 사랑의 탐구, 네.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상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약간 좀 삐뚤어져 있거나 미움이 좀 많을 텐데 그거를 또 승화시켜서
이승한데 이름이 이승 그거를 승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승화를 시켜서 미음을 사랑으로 해서 사랑을 탐구해갖고 화가 문구와 함께를 또 해서 신춘문예를 또 당선됐는데 저는 그 시를 보면서 정말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정말 너무 새로운 시도였어요. 물론 교수님은 그때 당시에 그게 본인이 직접 아파서 그렇게 말 더듬고 그랬다 그랬지만 그 듣는 그걸 또 그랬지만 그거를 아픔을 그대로 쓰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승화할 수 있었는지 이승환 교수님한테 듣고 싶습니다. 아이고 참 등단작이 뭐서 대표작이 되었습니다. 등단작을 넘어서는 작품을 써야 되는데 정말 제가 장장 5년 동안 친구도 없이 고등학교 자퇴생이 자퇴라고 해야 되나 학교 안 가버렸으니까 학교에 아예 안 가가지고 그쪽에서 그냥 퇴학을 해버렸으니까 그렇게 된 이후로부터는 이제 세상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가지고요. 나는 중학교 졸업 학력으로 이제 한 세상 살아갈 거야. 또 검정고시 합격을 했지만 대학도 계속 떨어지고 그런 식으로 홀로 살게 된 세월이 1년, 2년, 3년, 4년, 5년이나 지속을 했습니다. 대학에 합격하고도 자신감도 없고 막 몸도 막 피폐해져가지고 1년 바로 휴학했고 그래서 누군가 이제 그 식구들이 아닌 한 누군가 저한테 질문을 하면 가령 독서실에 관장 이런 사람이 어떻게 질문을 하면은 말을 막 더듬는 거예요. 심하게 내가 생각한 바를 이렇게 표현한다는 데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대학 들어갔을 때는 이제 때로 발표 수업을 해야 되는데 말을 심하게 더듬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막 이렇게 애처로 눈빛으로 저 자식 참 불쌍하다 그런 눈빛이 비춰지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쓰는 그 말투로 그냥 실어 썼을 따름인데 그 상처를 드러내놓으셨죠 세상에. 그게 하나의 승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셈이었죠.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승환 교수님이 어떤 분들은 소년 같다, 미소년 같다, 또 어떻게 보면 또 제가 봤을 때 또 윤동주 약간 닮은 것도 있고 얼굴도 그런데 옛날에 근데 제가 딱 봤을 때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딱 봤을 때는 외모는 여리여리하신데 그 내면에는 내면에 뭔가 강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강함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순간순간 듣고 아팠지만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았나 저는 싶어요. 그리스도가 그러했듯이 누군가를 3년 내내 외쳤다고 사랑하라고 외쳤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린 그런 분도 계셨거늘 나는 사랑을 연구해야지, 탐구해야지. 그래서 그런 폭력이 용인되지 않는 세상에 대한 꿈을 키워나가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목이 우리들 유토피아 낙원 서로 그냥 도와주고 베풀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런 세상에 대한 꿈이 있어야지. 내가 이제 신이 되었다면 궁극적인 어떤 지향적인 도대체 내가 뭘 쓰려고 할까 어떤 지침이 그 제목에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네, 지금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남들과 좀 다른 그런 학창 시절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탐구하고 그다음에 유토피아를 또 두 번째씩 쓴 거 보니까 거기서 느껴지는 게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OECD 중에서 자살률이 정말 불행하게도 1위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설마 그 사람이 그렇게 밝았던 사람이 이러면서 오해하고 그 사람은 이렇게 아니라 놀란다는 것은 정말 반전이잖아요. 그래서 슬픔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재적인 슬픔이 많을수록 겉에는 더 밝게 또 안 그런 척하면서 막 밝게 하는 그 빛이 밝으면 또 어둠이 깊듯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처 이런 걸 어떻게 지금 많은 사람들도 또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좀 말씀해주고 싶은가요? 제가 내 지식 중에 여보의 슬픔을 아시나요? 라는 게 있었고요. 또 폭력과 관계 나날 같은 시 있었는데
그 시집을 쓰게 된 어떤 계기라 그럴까 동기라 그럴까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 학부 시절에 이승복 시인의 빈부는 돌을 언제 잠 깨는가라는 시를 읽었는데 거기 보면 그 집안이 완전히 형이 완전히 개망난이에요. 그 아버지한테 막 협박해가지고 사업 자금 내놓으라고 막 그 때려 쓰기도 하고 심지어는 술에 취해서 들어가서 막 술병을 깨들고는 아버지한테 달려들고 이런 그리고 이제 누이는 이제 그 유곽으로 이렇게 전전하고 그런 어떤 완전히 파탄난 집안을 갖다가 여실히 그려낸 그 시를 보고는 야 이건 어떻게 보면 내 삶에 대한 고백도 때로는 이제 문인으로서 필요하구나. 자기 유년 시절 성장기의 아픔 같은 것이 작품이 될 수 있겠구나. 소설가들 소설을 보더라도 뭐 김수영, 이동화 뭐 이런 분들 자전적인 소설들이 꽤 있어요. 그게 다 대명작이 되기도 하고 대표작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쓰게 되었는데 저도 사실 그 사춘기 때 정말 뭐 침만 뛰쳐나왔던 것이 아니라 뭐 서울, 부산, 대구가 다 저희 가출 지었으니까요. 가서 독서실 끊어가지고 그리고 자고 그런 그 아주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 쥐약모라고 쥐약 모아놨다가 들어먹기도 하고 뭐 집에 있는 약이란 약은 다 뭐 몇 뭉클을 갖다가 그냥 털어먹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생을 결별하려고 몇 번씩 싫었어. 제목이나 막 토하고 해가지고 그나마 그런 살아났지요. 그게 이렇게 제대로 그 바깥으로 뱉어내지 않았으면 아마 딴 세상 가였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그 누구나 그런 인생의 어려움이 있을 때 타협을 하려고 하죠. 죽음이라는 것 하고 그런데 그 순간에 대한 어떤 그 순간에 한번 뒷동산을 한번 올라가 보라. 지하철 제일 첫 차를 타고 버스 제일 첫 차를 한번 타보라고 저는 권유하고 싶어요. 밤을 거의 새웠을 겁니다. 지금 계속 살아야 되나? 뭐 이거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장사도 다 걷어치웠고 애들 먹여 살리기도 없고 그러면 그 시간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출근하는 사람들이 야 다들 첫 차 지하철 타면 거의 다 자고 있어요. 졸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어디로 간다고요. 일찍 일어나서 대체로 일터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저런 사람도 있는데 내가 내 이 아무것도 아닌 고민을 가지고 그냥 힘들어 해왔구나. 그 몇몇 먹고 졸면서 첫 버스를 탄 사람들, 첫 이제 그 버스 정류장에서 부릉 하고 가는 그 버스 속에서 졸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용기를 했죠. 때로는 꼭두 새벽에 이제 그 길을 가다 보면 불면증이 심했으니까 새벽에 많이 저를 친 거예요. 가다 보면은 병원 응급실을 지나게 되죠. 장례식장을 지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헤매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 불빛을 봅니다. 야, 누군가가 지금 크게 다쳐서 치료를 받고 있구나. 누군가는 막 숨을 거둬서 장례를 치르고 있구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도 참 중요하고 어떻게 죽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구나 라는 걸 그 불빛이 나한테 얘기를 해줘요. 살아야지. 내가 정말 그러니까 사춘기적 방황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첫 버스와 첫 기차를 타고 한번 자기 그런 모습들을 한번 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자기 내면을 좀 키우는 것도 중요하겠죠.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제 그동안에 많은 시집을 좀 내셨잖아요. 총 시집만 해도 15권, 시선집 2권 해서 시집을 관련된 거 총 17권과 함께 문헌평론지, 그다음에 시청자 교실, 뭐 평전 등의 다 시집하고 이런 모든 책들을 다 엮은 걸 보면 47권으로 알고 있고 또 올해 또 우리 또 부지런하게 또 우리 교수님께서 윤동주에 관한 거죠. 윤동주에 관한 청춘의 별을 해다라는 평전인가요? 예, 청소년용 전기라고 해야 될까, 평전이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또 내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따끈하게 가져오셨는데 결국은 우리 교수님께서 최종적으로 글쓰기에 대한 그런 추구하는 지향점은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까지 어찌하다 보니
어떤 한 사람의 생애의 전기 이 책을 4권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처음 낸 것이 제가 역사 공부를 지금까지 한 적이 없었는데 역사 공부를 뭐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구한말 시대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야, 이런 사람은 전기서가 한 권 나올 법도 한데 제가 뭐 위인 전기 이렇게 청소년용 어린이용으로 만든 위인 전기 전집들 있잖아요. 네. 면함 최익현이라는 사람은 나올 법도 한데 제가 찾아내지 못했어요. 아, 최익현. 네, 그래서 야, 이런 뭐 국사책에는 분명히 나오는데 네. 좀 이상하다, 왜 안 나왔을까? 궁금증을 가지고 이런저런 책을 제가 역사학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뒤지면서 거의 100권 가까운 책을 한국 근대사 관련 책을 읽게 되었다고. 야, 그런데 최익현에 대해서 왜 관심 갖게 됐냐면은 이미 구한말에 대한제국시대에 후군이 기울어졌어요. 거의 을미사변,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이후로 후군이 거의 이제는 일본한테 굴복을 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판단이 섰을 때 최익현은 의병을 일으켜요. 이건 의병을 일으켜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의병을 일으켜봤자 패배하는 것이 확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밖에 없어.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지금 70 노인인데 내가 내 삶이 이 방법밖에 없어라고 생각했을 때 그는 의병장이 되어서 군사를 일으킨다고요. 당연히 전투에서 패배했고 끌려가서 대만에 끌려갔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아무튼 그러면 최익현하고 그다음에 4분 했던 두 분 누군가요? 두 번째가 김대건 신부님.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그다음에 세 번째가 공초 오상순 평전을 아무도 안 쓰는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전공채라는 분이 쓴 그 평전을 제가 봤죠. 당연히. 그랬는데 주로 이제 이런저런 자료를 가지고 많이 이제 엮어서 쓰셨더라고요. 당연해요. 왜냐하면 인터뷰를 하고 할 수는 없었으니까. 저도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제가 가르친 제자가 일본에 가서 공초 오상순론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한국 사람이 일본에 가서 박사학위를 우리나라 사람 시인론을 받는 경우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불행히도 박사 학위를 받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채 1년 반, 2년 안 돼서 그만 죽었어요. 제자가. 그래서 그 넋을 달래고 또한 온갖 자료를 다 찾아내서 제가 중국 북경대학에 아는 사람을 연결시켜줘가지고 북경에서도 또 일본 동경에서도 공초 오상순의 흔적을 다 찾아낸 거예요. 이 제자가 박윤희라는 그 여자 제자가 그래서 박사 논문을 쓰고 죽었으니 야 내가 그 제자의 넋을 달래고 또 필생의 업으로 이제 공초 오상순론을 썼으니 그 박사 논문에 있는 글들이 다수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또 제가 거기에서 다루지 않은 것들도 열심히 찾아내서 어떻게 보면 재탄생됐다고 볼 수 있죠. 첫 번째가 최익현, 두 번째가 누구죠? 김대건 신부, 세 번째가 우리 오상순, 공초, 네 번째가 여기 윤동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역시 교수님이라서 그런지 우리가 지금 말을 제가 어디서 지금 끌어야 되나 막 그러는데 정말 너무 아쉬워요. 우리가 이 많은 걸 담고 싶은데 이거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너무 아쉬운데요. 이 집에서 우리 이승환 교수님의 시를 안 읽어볼 수가 없는데 그동안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어머니의 발톱을 깎아드리는 또 아까 또 문구와 함께 뭐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둘 다 그동안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렇지만 귀중한 시인 이승환 교수님의 시를 제가 뽑아봤어요. 겨울 도시에서 제가 한번 하나 낭독하고요. 우리 교수님께서 또 윤동주에 관한 시를 쓰셨다니까 낭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겨울 도시에서 이승아, 수도 없이 나를 내팽개친 사람들을 이제는 다가가 차례로 감싸 안고 싶어.
끊임없이 칼날 세우는 세상 가운데로 이제는 몸 던져 안기고 싶어. 허락하여 주어 내 변함없는 체온을 한계의 관 속에 들어가 버리면 당신들과 나는 만날 수가 없잖아. 고맙습니다. 방송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결국은 관 속에 들어가면 아무리 헤어지 다 모든 사람 헤어지잖아요. 미워고 사랑이고 뭐고는 다 헤어진다는 그런 게 정말 관 속에서 그렇군요. 많이 사랑해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아껴주고. 사랑은 더 많은. 우리 교수님 어떤 시? 예, 제가 윤동주의 전기는 사실 송우회님의 아주 탁월한 완벽한 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용으로 네. 좀 얄팍하게 이렇게 책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야, 청소년들은 윤동주의 생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걸 알고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 모임에 가서 어디 이제 그 특강 받는 데 가가지고 물어봅니다. 윤동주 씨는 동시를 참 많이 썼습니다. 어떤 동시를 썼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물어보면 대답들을 못해요. 네. 윤동주의 시에 순이라는 이름이 3번 나오는데 그 순이가 누굴까요? 연인일까요? 도대체 누굴까요? 물어보면 사람들이 몰라요. 히라구나로 성을 갈았습니다. 창씨개명 중에서 이름은 갈지 않고 성은 갈았는데 윤동주 같은 우리가 애국시인으로 알고 있는데 왜 성씨를 갈았다면 했을까요? 그러면 잘 모릅니다. 그리고 도쿄로 유학을 갔는데 왜 교토로 전학을 갔을까요? 전학을 안 갔으면 죽지도 않았을 겁니다. 왜 전학을 갔을까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제가 윤동주 편들에 있는 것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잘 모르고 있는 거 체포되고 투옥될 때까지 과정 또 생체 실험용 주사를 맞다가 죽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일까요? 어떤 주사를 맞았을까요? 이 속속들이 잘 모르고 있어서 이 평전을 썼고 또 윤동주가 이제 숨을 거둘 때 크게 뭔가 외치고 죽었다고 간수가 증언을 했는데 잠결에 자기도 들어가지고 무슨 소리를 외쳤는지 모르겠지만 한 소리가 들려가지고 이제 잠에서 깨가지고 가보니까 이미 숨져 있더라 라고 해가지고 제가 시를 써봤습니다. 네. 저는 윤동주가 일본에 가서는 누구도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자기 이름을 윤동주라고 부르지 않았다고 히라구나 도주라고 불렀습니다. 그 창씨개명 창씨에 서울 갈았으니까 동주도 일본식으로 발음하면 도주예요. 도주. 그러니까 매 시간 추석 부를 때마다 대학생활 하는 내내 오로지 윤동주라는 이름으로 불러보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힘껏 자기 이름을 불러고 나서 숨을 덜컥 거두지 않았을 가능성을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네. 잃어버린 성을 찾았어요입니다. 네네. 성을 잃어버렸으니까요. 네, 멋진. 그래서 이 시를 쓰게 되었어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창씨는 해도 개명은 하지 않았다. 히라구나 도주, 일본 본토에 가 공부한다는 것이 그다지 욕된 일이었을까. 성씨를 고쳐 신고한 날 1942년 1월 29일 그 닷새 전에 시를 썼지. 참회록을 여백에 낙서할 때의 기분이 어땠을까. 시인의 고백, 토항 증명, 상급, 힘, 생존, 생활, 문학, 실험, 후도지, 고경, 비의 건물, 조상을 부정하라고 한다. 히라구나 도주, 하이, 매일 매시간 일본인 교수가 출석부 보며 부른 낯선 성, 대답할 때마다 떨리는 입술, 육첩방은 남의 나라, 내 나라가 아닌데 시를 썼기에 요 시찰 인물, 시를 썼기에 1945년 2월 16일 오전 3시 16분 후쿠오카 현무소 캄캄한 독방에서 크게 외치고 쓰러져 죽었다. 윤동주. 너무 감동이네요. 진짜 제가 여기
전율이 나오네요. 표정. 좀 하늘을 이렇게 보니까 마치 저기 윤동주 님의 역시 이렇게 우리 이승환 교수님은 이렇게 시를 맞아 하면서 내 마음을 잘 표현하는 이렇게 느낌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우리 이승환 교수님이 정말 청춘의 별을 해다라는 걸 썼는데요. 우리가 잘 몰랐던 시인 윤동주에 관한 13가지 질문 이렇게 해서 부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좀 많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윤동주 사진까지 해서 함께 했는데요. 우리 시인들이 지금 우리 교수님들 정말 교수라는 직책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수성이 풍부하니까 또 시를 쓰시는데 이렇게 눈물도 많고 또 저도 눈물도 많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오감을 잘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시인만의 이런 특징일 수도 있죠, 교수님? 아닌가요? 맞습니다. 제가 영화 보면 또 TV 드라마 보면 친구들은 가만히 있는데 저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인이시죠. 제가 사실은 지금 여기 햇빛이 저한테 정통으로 카페인데 해서 사실 눈도 부시고 진짜 힘들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교수님이 워낙 좋은 말씀 해주시니까 제가 그 햇빛에 따가운 것도 모르고 지금 눈도 깜빡거리지 않고 잘 들었는데요. 정말 귀중한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 요즘에 가장 핫한 이승환 교수님 이거 좀 인터뷰 끝나고 2시부터 또 세미나도 있고 또 계속해서 바쁜 일정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시간에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이 조금 맨 마지막에 신앙송은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게 촬영 중인데 귀한 시간 내서 감사하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또 계속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